한 평만의 세상 읽기. 하여튼 여하튼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 경제적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해 연말에 정말 장장 나흘이 그 집중 회의를 통해서 결국 이른바 정면 돌파전이라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 그러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북한식 그 전략으로서 정면 돌파전을 선택을 했는데, 그 정면 돌파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죠. 코로나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도 뭐 비공식적, 공식적 지원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고, 또 북한 스스로 국경을 차단했기 때문에 매우 스스로의 그 경제를 차단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당 중앙군사위원회라든가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는 이젠 다시 또 이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군사 노선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7차 당대에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세워서, 사실 올해가 2020년도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두고 대규모 빵빠르를 날려야 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북한이 과연 그러한 발전 전략을 그 북한 인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동원하는 용도로서만 사용하지 더 이상 실질적인 경제 발전 전략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효용성을 상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특히 북한으로부터 정면 돌파전이 얼마나 가능한가 하고 자문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0%라고 답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 사실 북한이 뭐 오래전부터 뭐 자력갱생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어려운 것이, 북한의 그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 중국이라든지 이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아주 밀접하게 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만드는 것도 원 부자재를 중국에 수입한다든지 장비를 수입하고 또 부품을 수입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무역을 못하게 되면 수입이 안 되니까 생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건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자력갱생 간다 그러면 경제 규모는 더 줄어드는 거죠. 물론 식량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크게 무역 관계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단순한 생산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좀 복잡한 공정은 다 외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원 부자재, 뭐 장비, 부품들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 이렇게 중국의 그 무역 보면은 수출은 크게 줄었는데 수입은 덜 줄었어요. 왜냐하면은 수출은 이제 돈을 못 벌더라도, 제재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돈을 못 벌더라도 뭐 그만둬야 되는데, 수입은 그만두면 산업 충격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은 좀 더 적게 줄인 거죠. 수출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것이 그 무역수 적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외환 보유가 크게 빨리 소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소진돼서 외환위기 터지는 것은 터져봐야 알잖아요. 그는 이제 터진까지는 빙하처럼 밑에가 녹지만 위에는 멀쩡하는 거죠. 근데 산업이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지면 그 주민들이 체감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대미 협상력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외화 충격은 일단은 좀 견디면서, 그러니까 산업 충격을 좀 적게 하려고 수입은 계속 열심히 해왔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수입도 이제 안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장이 못 돌아가는 거죠. 가동 중단되는 거죠. 이제 그런 위기들이 지금 이제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전에 이제 논문에서 북한 외화가 예년처럼 수입 규모를 갖다가 유지를 하면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지금은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코로나19 상황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북한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는 있지만은 완전히 외화를 고갈시키는 데는 좀 지연시키는 효과는 역설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장화 현상이 결국은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사고
이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인 그 사회 생활 또 가치 체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경제 전문가이시긴 하지만은 그런 분야에서도 좀 어떤 생각을 그렇죠. 사실은 그 경제학에서는 처음에 경제학이 생길 때부터 해서 그 상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회 구조라든지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지 그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쓴 책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업 활동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궁금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영국 사람, 잉글리시, 그다음에 스코티시, 그다음에 그 더치, 이 화란 사람, 이 세 그룹 중에서 가장 도덕심이 높은 민족은 더치다 이러는 거예요. 화란 사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잉글리시, 자기가 스코티시인데 가장 도덕심이 낮은 그 민족이 스코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업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 된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게 되고 신용을 지켜야 되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에 들어간 곳에는 모랄리티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이야기였고 그게 몽테스큐 등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북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퍼지면서 그러면 그 당시의 석학들이 주목한 것처럼 이것이 가지고 오는 아주 펀더멘탈한 변화, 다시 말하면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이제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고요. 소련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왜 소련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로 체제를 바꾸는 것을 좋아했을까? 왜냐하면은 시장 활동 해보면은 시장은 자기들한테 생돈 터전이 되고 거기 가면 물건이 다 있어요. 소련 젊은 사람들이 입고 싶은 그 뭐 청바지도 있고 본래는 이렇게 그 입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뭐 비틀즈 음악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근데 공식 상점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경하는 거죠. 아, 서구 사회, 또 시장, 소비 동경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아, 자본주의가 낫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시점이 되면은 그 최전환의 모멘텀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 북한도 오면은 이미 그런 파트에 접어들었다 옵니다. 사람들의 시장화로 인한 가치관 변화는 불가역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결국의 시장이라는 거대한 공룡과 또 북한의 아직까지 상당히 강구한 국가 통치 체계 사이에 어떤 식의 조합을 만들어갈 건지 이게 충돌할 것인지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가능성 낮지만은 서로 병존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 남아있는 연구 과제고 한반도 미래, 북한 미래 볼 때도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김여정이 담화로부터 시작된 3주간의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는 청년 학생들이라든가 노동자, 농민, 여성들을 동원을 해서 뭐 일부 탈북민이라든가 또 남한 정부를 격렬하게 정말 온갖 험담으로 비난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규탄을 하는 것과 동시에 수령 결사옹이라는 즉 체제 내부를 갖다가 단속하려는 그러한 총동원 그러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경제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치적으로 제어하려는 그러한 목적도 이번 지난 3주간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강했다. 네. 정말 전형적인 독재국가의 체제 정권 유지를 위한 단속을 위한 그런 수단의 하나로 활용하지 않았는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련 경제의 체제 이행 과정과 현재 김정은 정권이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보입니다만 여전히 시장화가 되어 있는 북한 경제의 그 변화 과정을 비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의견을 여쭤본다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시장화하고 시장 제도화 혹은 자본주의화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화를 할 때 이게 이제 자본주의화라고 딱 등치시킬 수 없는 것이 그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그 제도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 법적인 제도 또 어떤 구체적인 행정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차원은 아직 아니고요.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본다 그러면 이 사유화의 정도,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의 조정 정도, 그 다음 법과 또 제도의 변화 정도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본다 그러면 그 시장화의 정도는 그 소련 어떤 시기보다 앞서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마 중국의 개혁 개방 그 초기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유화 정도는 아직까지 인포멀한 사유화는 했지만 이제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보다는 훨씬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뒤처진 분야는 결국 법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78년부터 개혁 개방하면서 그 82년도 헌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경제, 그 프라이빗 이코노미를 헌법에 집어넣어서 인정을 시켜줍니다. 근데 북한의 여지까지 김정을 한 것은 그 사경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사경제를 이용하는 제도는 법은 조금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주의 기업 관리 책임제 이런 걸 도입해서 그 시장을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그 기업 활동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그 체제 전환 차원에서의 그 법의 변화 아니거든요. 따라서 시장화는 매우 진전된 형태, 사회화는 뒤처져 있고 법과 제도 개혁은 대단히 후진적인 이러한 비대칭적인 변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그 북한이 대남 압박이라든가 또 미국을 타겟으로 해서 김여정을 앞세워서 뭐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을 수 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번 그 지난 3주간의 과정을 평가를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난을 일단 좀 압력을 좀 빼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뭐 식량 사정도 어려워지고 또 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팽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보도는 그 평양에서도 그 배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단 이제 그런 내부적 불만에 대한 그 희석 차원에서의 시도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게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북한 주민들 예전에 그 고날 행군 때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시도가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을 거라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그 대중동원에서 뭐 남한을 비판하라고 그러지만 실제 이제 배급받는 사람들은 대중동원에 동원되나 또 직장 가나 배급받으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날 대중동원 나가게 되면은 시장 수입은 놓치는 거죠. 그 불만이 가득할 겁니다. 오히려 이런 대중동원이 예전에 통했으나 지금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을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대남 이제 일종의 타겟으로 한 내부 압력의 완화로 본 것의 결정적인 이제 수단은 이 옥류관 주방장입니다. 이런 사람을 등장시켜서 막 남한을 비판한다는 것은 이제 김여정 차원이 아니라 보통 사람 눈높이에서도 남한이 매우 잘못했다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한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아까 제가 드리던 것처럼 첫 번째는 북한 주민들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두 번째는 시장에서 벌어들인 그 소득을 잃어버리는 데 불만이 어디로 향할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북한 정권이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 그 유일지배 체제를 지난 72년 동안 이끌어온 그 3대에 걸쳐서 이끌어온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라는 것이 만약 올해까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 우리 경제가 이제 크게 줄겠죠, 성장률이. 그러면 이제 아마 제 짐작으로는 마이너스 5% 이하가 될 거로 보여져요. 올해 연말까지 계속 간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2017년, 18년, 19년, 2020년 4년 동안에 그 북한 경제 규모가 한 15%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날 행군 때는 30% 이상 줄었거든요. 이제 그 절반의 충격이 왔다. 어떤 분들은 절반이니까 아직까지 뭐 크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한국 외환위기 때 성장률을 비교하면은 그보다 2배 이상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처럼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이 북한 주민의 반응입니다.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를. 지금은 그 시장 활동과 그 무역을 통해서 외부 소식을 많이 접하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아마 이해한 데는 예전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아마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반의 경제적인 충격이 왔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갖고 오는 그 주민들의 불만 정도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생각됩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질문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뭐 올 연말까지 뭐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은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북한 경제를 이끌어가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은 그 경제적 측면에서 전망은 어떻고 뭐 동시에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첫 번째 딜레마는 아마 이제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그 복구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일 텐데 마땅한 수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면은 이제 무역이라든지 또 시장 활동을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제 충격이 커지는 거죠. 그때 경제 충격을 또 낮추려고 이제 방역을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큰 리스크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의 딜레마는 계속될 거로 보여지고 이제 뭘 택할지 하는 것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두 번째 딜레마인 비핵화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제재란 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2014년에 말했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핵 경제 상충 구조로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을 주게 되면 경제 타격을 통해서 그 핵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켰다. 이게 이제 제재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 볼 때 이제 그 비핵화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경제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니면은 경제를 버리고 핵을 가질 것이냐 계속 개발할 것이냐. 이 둘 다 큰 고민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둘 중 하나가 없어도 그 권리 유지가 어려울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고민은 있을 거라 보여지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 전략은 올해는 버티자. 올해는 겨우겨우 버티고 내년 대선이 이제 뭐 이후에 좀 진정이 갖추어지면은 그 본격적으로 협상해보자 이런 구도가 아닌가. 대선. 예, 미국 대선. 네. 구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그게 가능할지도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김정은 정권의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 스트레스의 분출이 지난 3주간처럼 발생하지 않는 게 한반도의 좀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당연한 아주 중요한 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 김정현 교수님께서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부터 무역 또 내부 그 시장 경제 그 작동 체계, 북한 주민의 생활, 또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딜레마 그리고 정치적 역량까지 매우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북한 경제의 전반적인 그림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은 우리의 대북 정책도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하는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아주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이것으로 한반도 평화 만들기 재단의 두 번째 온라인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의 북한 통일 문제에 관한 온라인 대담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